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두 아들을 잃어버린 베리톨라 부인은 어느 섬에서 사슴 두 마리를 키우며 살다가 루니지아나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들 중 하나가 베리톨라 부인이 모시는 주인의 하인으로 들어왔다가 주인의 딸과 사랑에 빠져 감옥에 갇힙니다. 시칠리아가 샤를 왕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이 하인이 베리톨라 부인의 아들임이 밝혀져 주인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도 만나게 되어 모두 높은 지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암메타가 들려준 안드레우초 이야기에 부인들도 청년들도 모두 한바탕 웃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여왕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변화가 심하면 괴롭고 슬픕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헛된 망상에 빠질 때 정신을 차리게 만들지요. 제 생각에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사람은 누구나 운명의 장난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경고를 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니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앞에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주제에 맞춰 진짜 실감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도 행복하게 끝을 맺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후의 기쁨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황제 페데리코 2세가 죽고 만프레티가 시칠리아의 왕에 오른 것은 다들 아실 줄 압니다. 그와 함께 나폴리 출신의 귀족 아리게토 카페체도 만프레디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죠. 그의 아내 베리톨라 가라치올라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역시 나폴리 출신의 아름다운 귀분이었어요. 아리게토는 시칠리아 섬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샤를 1세가 베네벤토 전투에서 만프레디를 격파하여 그를 죽였고 시칠리아 전체가 아리게토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리게토는 원래 시칠리아 사람들을 그다지 믿지 않았고 또 그가 섬기던 군주의 적에게 충성할 생각도 없었기에 망명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다른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만프레티 왕의 신하들과 함께 투옥되어 샤를 왕의 손에 넘겨지고 말았어요. 삽시간에 시칠리아는 샤를 왕의 소유가 됐죠. 사태가 너무나 급변하여 아리게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자 베리톨라 부인은 내내 두려움에 떨다가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엾게도 임신한 몸을 조그마한 배에 실어 리파리로 도망쳤습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8살쯤 된 아들 주프레디만 데리고요. 거기서 부인은 사내 아이를 낳아 이름을 스카치아토라고 지었죠. 그리고 유모를 구해 이들 셋을 데리고 가족들과 재회할 생각에 나폴리를 향해 다시 배를 탔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폴리로 가야 할 배가 강풍에 밀려 폰초라는 섬으로 떠내려간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작은 만으로 들어가서 항해가 가능할 만큼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베리톨라 부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섬 위로 올라갔어요. 섬에서 고적하고 외진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외로움에 젖어 남편 걱정을 했더랍니다. 이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그날도 부인은 혼자 슬픔에 젖어 있었죠. 그런데 선원은 물론 그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해적선 한 척이 나타나 싸움도 벌이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 버린 거예요. 베리톨라 부인이 여느 때처럼 슬픔에 잠겨 있다가 아이들을 돌보러 해안으로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으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의아해하며 문득 바다 쪽으로 눈을 들어보니 갤리선 한 척이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일로 부인은 남편을 잃었듯 아이들도 잃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죠. 가엾게도 혼자 남은 부인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도 다시 찾을지 막막한 마음에 남편과 아이들 이름을 우물거리다가 죽은 듯 모래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차가운 물이나 다른 처방으로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시켜 줄 사람도 없었으니 부인이 정신을 온전히 차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떠났던 기운이 비참한 몸에 눈물과 한탄과 함께 돌아오자 부인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근처의 동굴들을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그래도 다 잃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부터 추스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변을 떠나 늘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동굴로 돌아갔지요. 극심한 두려움과 말도 못할 고통으로 밤이 지나고 새날이와 벌써 3번째 시간이 됐어요. 부인은 전날 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터라 허기를 못 이기고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나니 앞으로 닥칠 일과 여러 생각들이 떠올라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는데 암사슴 한 마리가 눈에 띄었죠. 사슴은 부인에게 오다가 옆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 숲으로 사라졌어요. 부인이 일어나 암사슴이 나온 동굴로 들어가 보니 그날 낳은 것으로 보이는 새끼 사슴 2마리가 있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게 또 있을까 싶었죠. 최근에 출산을 해서 아직 젖이 마르지 않았던 부인은 새끼 사슴들을 부드럽게 안아 자기 가슴에 대보았어요. 사슴들은 싫어하지 않았고 부인은 마치 저들의 어미처럼 젖을 빨렸죠. 그때부터 새끼 사슴들은 어미와 부인을 구별하지 않았답니다. 부인은 이 황량한 곳에서 동반자를 만난 듯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지난 시절이 기억나 수없이 울기도 했지만 새끼 사슴뿐 아니라 어미 사슴까지도 정이 들어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사는 동안 부인은 점점 야생동물이 되어갔어요. 몇 달이 지나 피사에서 온 배 한 척이 부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폭풍을 만나 부인이 전에 상륙해서 며칠 머물었던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말레스피니 후작 가문의 쿠라도라는 신사가 타고 있었죠. 그는 믿음이 깊고 용감한 아내와 함께 폴리아 왕국의 성지들을 모두 순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루는 적적함을 달리려고 아내와 하인들을 데리고 개를 앞세워 섬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베리톨라 부인의 거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쿠라토의 개들이 이제는 크게 자라 밖으로 나와 풀을 뜯던 새끼 사슴 2마리를 발견하고 쫓아온 거예요. 개들에게 쫓긴 사슴들은 베리톨라 부인이 있는 동굴 말고는 달아날 곳이 없었죠. 부인은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들어 개들을 쫓았어요. 개들을 따라오던 쿠라토와 그의 아내는 검게 그을고 여윈데다가 머리가 제멋대로 자란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더 놀란 쪽은 부인이었죠. 부인의 요청으로 쿠라토는 개를 불러 뒤로 쫓아보내고
부인이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중하게 물었어요. 부인이 자기의 처지와 겪은 사건들, 그리고 이 섬에서 살기로 한 결연한 의지까지 털어놓았죠. 그렇지 않아도 아리게토 가페체를 잘 알았던 쿠라토는 얘기를 듣고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부인이 결연한 의지를 철회하도록 있는 힘껏 설득했어요. 부인을 집으로 무사히 모셔가겠다. 그게 안 되면 남매처럼 함께 살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실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제안에도 부인이 뜻을 꺾지 않자 쿠라토는 아내를 부인과 함께 따로 두면서 설득하라고 일렀어요. 먹을 것을 좀 대접하고 아내가 걸친 옷을 벗어서 입히고 또 무엇보다 이곳을 떠나 그들과 함께 가자고 계속 설득하라는 것이었어요. 베리톨라 부인과 함께 남은 쿠라토 부인은 그녀의 불행을 두고 함께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부인을 위해 옷과 마실 것을 준비했지만 갈아입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일은 말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베리톨라 부인을 간신히 설득하여 어미 사슴과 2마리 새끼 사슴을 데리고 루니지아로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함께 있는 동안 돌아온 어미 사슴이 베리톨라 부인에게 정답게 어리광을 부리는 광경을 보고 쿠라토 부인은 크게 놀랐던 것이죠. 날씨가 좋아지자 베리톨라 부인은 쿠라토 부부와 함께 배에 올랐어요.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 2마리도 함께 탔죠. 이 때문에 부인의 이름을 몰랐던 그녀가 그녀를 카브리올로라고 불렀어요. 카브리올로는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때마침 순풍이 알맞게 불어 배가 마그라 강 어귀에 닿았고 그들은 거기서 내려 쿠라토의 저택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리톨라 부인은 미망인이 입는 검은 상복을 입고 쿠라토 부인을 도우면서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로 순응하며 살았더랍니다. 귀여운 사슴들을 항상 사랑으로 곁에 두고 키우면서 말이에요. 한편 베리톨라 부인이 탔던 배를 폰초 섬에서 약탈한 해적들은 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제노바에 도착했어요. 부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고 갔던 거죠. 거기서 갤리선의 선주들은 약탈한 것들을 나눠 가졌는데 베리톨라 부인의 유모와 아이들은 우연히 다른 물건과 함께 과스파리노 도리아라라는 신사의 손에 넘겨졌어요. 그 사람은 유모들과 아이들을 하인으로 부리기 위해 집으로 데려갔죠. 유모는 주인을 잃은 데다 자신과 아이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을 비관해서 내내 울기만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이 없으며 더욱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막막한 처지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잡으면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찬찬히 따져봤어요. 그러자 2 아이들의 정체가 알려지면 뭔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운명이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사람만 있으면 잃어버린 신분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때가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사실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 물으면 그냥 자기 아이들이라고만 대답했죠. 큰아이의 이름은 쥐프레디가 아니라 잔노토 디 프로치타로 바꾸고 동생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쥐프레디에게는 왜 이름을 바꿨는지, 만일 정체가 드러나면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수차례에 걸쳐 단단히 일러두었죠.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에 걸쳐 강조했고 또 총명했기 때문에 아이는 현명한 유모가 일러주는 말들을 잘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2 아이는 다 떨어진 누더기에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은 채 하인으로 온갖 혹사를 당하면서
과스파리노의 집에서 유모와 함께 몇 년을 꾹 참고 지냈어요. 어느새 잔노토가 16살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기품이 뚜렷이 드러나면서 천한 생활의 비루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갤리선의 선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과스파리노의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했으나 형편이 나아질 기색은 별로 보이지 않았지요. 마침내 과스파리노의 집을 떠난 지 3, 4년 지났을 무렵 그는 당당한 체격을 갖춘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한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샤를 왕의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잔노토는 자신의 불운을 탓하면서 루니지아까지 흘러들어갔어요. 거기서 천운으로 쿠라토 말라스피나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주인의 총애를 받으며 일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쿠라토 부인과 함께 있는 어머니도 어쩌다 보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이래로 흘러간 세월이 서로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노토가 쿠라토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쿠라토의 외동딸 스피나가 남편 니콜로 다 그리냐노와 사별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16을 갓 넘긴 그녀는 퍽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였는데 어쩐지 잔노토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잔노토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면서 둘은 걷잡을 수 없이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사랑은 금방 결실을 맺었고 처음 몇 달 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둘은 너무 마음을 놓게 됐고 그러한 사랑에 필요한 조심성을 점점 잃어갔어요. 어느 날 이 젊은 여자는 함께 가던 다른 일행과 떨어져서 잔노토와 함께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숲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충분히 앞섰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풀과 꽃과 나무가 울창한 쾌적한 장소에서 오붓이 사랑의 즐거움을 만끽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황홀한 지경에 빠져 있던 두 사람에게는 마냥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여자의 어머니가 먼저 그리고 이어 쿠라토가 이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쿠라토는 이 광경을 보고서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하인 3명을 불러 이유도 묻지 않고 둘을 꽁꽁 묶어 집으로 끌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노여움과 슬픔으로 몸을 떨었고 공개적으로 치욕을 주면서 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극도로 화가 난 여자의 어머니도 딸아이가 잘못한 데에 대한 어떤 엄중한 처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쿠라토의 말투로 보니 이들에게 내려질 벌이 너무 가혹할 것 같아 분노에 차 있는 남편에게 서둘러 달려갔어요.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분노로 친딸을 살해하고 천한 하인의 피로 손을 더럽혀 지극한 나이에 삶을 망치지 말라고 이를테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저지른 죄를 참회하도록 하며 달리 분노를 가라앉힐 방도를 찾으라고 애원했지요. 쿠라토는 참으로 착한 여자에게서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죽일 마음을 거두게 되었어요. 하여 그들을 각각 다른 곳에 가두고 따로 지시를 내릴 때까지 잘 감시하고 음식도 조금만 주면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명령은 즉각 실행됐습니다. 갇혀서 지내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눈물로 채우고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렸을지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잔노토와 스피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연명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쿠라토는 머릿속에서 그들을 아예 지워버렸던 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피에로 다 라우나 왕이 이 잔디 프로치타와 밀약을 맺고
시칠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켜 샤를 왕에게서 시칠리아 섬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벨린이 당원이었던 쿠라토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죠. 옥지기에게서 단편적으로나마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잔노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14년을 세상을 떠돌며 고생을 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고대했건만 정작 그날이 왔는데 나는 이렇게 죽기 전에 나갈 희망도 없이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내 모든 희망이 헛되기만 하구나. 그러자 옥지기가 말했어요. 뭐가 어째? 높은 왕들이 하시는 일과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시칠리아에서 네가 뭘 했는데? 잔노토가 대답했죠. 내 아버지가 그때 하시던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시칠리아에서 도망친 것은 아직 어릴 때였죠. 만프레디 왕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높은 분들 사이에 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옥지기가 이어받아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데? 지금까지는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 아버지를 드러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아리게토 카페체였습니다.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그 이름을 갖고 계시겠죠. 내 이름 역시 잔노토가 아니라 주프레디입니다. 내가 시칠리아로 돌아가면 대단한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옥지기는 얘기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기회를 봐서 쿠라토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해 바쳤어요. 옥지기에게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쿠라토는 베리톨라 부인에게 가서 아리게토와의 사이에 주프레디라는 자식을 두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았어요. 부인은 두 아들 중 큰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이름이 그러할 것이며 22살쯤 됐을 거라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쿠라토는 잔노토의 말이 사실이며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면 이 기회에 자기와 딸의 명예를 모두 회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잔노토를 불러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낱낱이 캐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아리게토 카페체의 아들 주프레디라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잔노토, 자네가 내 딸에게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잘 알겠지. 나는 이 집에서 자네를 친근하게 잘 대해주었네. 그러니 자네도 하인으로서 의당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지켜야만 했네. 자네가 나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아마 자네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자네를 불쌍히 여겨 그러지 않았어. 이제 자네가 말한 대로 귀족과 귀부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자네의 고통을 이만 끝내고 불행하고 얽매인 처지에서 빼내주겠네. 이는 자네도 바라는 일일 테고 동시에 나와 내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네. 그러니 알다시피 자네가 사랑을 품고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스피나는 미망인이야. 지참금이 막대하지. 자네는 내 딸의 행실이나 나와 내 아내에 대해서도 잘 알지. 지금 자네의 처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그러니 자네가 좋다면 자네와 내 딸이 맺어온 떳떳지 못한 관계를 명예로운 결혼으로 바꾸어 주고 싶군. 그리고 자네는 내 자식처럼 나와 내 딸과 함께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떨까 하네. 감옥에 있는 동안 비록 몸은 여위였지만 천성적으로 고귀한 영혼을 타고난 잔노토는 자기 여자에게 품었던 온전한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쿠라토가 제안하는 동안 그의 밑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치 모자람 없이 할 말을 다 해서 자신의 고귀한 영혼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영주님, 저는 권력이나 재산에 대한 욕망,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영주님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고 배신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주님의 따님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녀가 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이 흔히 말하듯 혹시 제가 정직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잘못은 젊음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면 젊음도 함께 보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들도 한때 젊었다는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자신의 결점과 서로 견주어 보신다면 제 잘못은 영주님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주님의 제안은 제가 언제나 간절히 바라던 것입니다. 영주님이 언젠가 허락하실 줄 알았더라면 진즉 청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너무나 품기 힘든 희망이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욱 더 크기만 합니다. 만일 영주님의 뜻과 말이 같지 않다면 제가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감옥으로 돌려보내시고 원하는 만큼 저를 혹독하게 다뤄주세요. 영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제가 스피나를 사랑하는 이상 영원히 그녀를 사랑할 것이고 영주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쿠라토도 놀랐어요. 그리고 잔노토의 큰 마음을 생각했고 그의 적절한 사랑을 알았으며 그에게 친근감을 느꼈어요. 쿠라토는 일어나서 잔노토를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곳도 없이 스피나를 조용히 데려오라고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감옥에서 지내던 스피나는 야위고 창백한 모습으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잔노토와 마찬가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죠. 우리 관습에 따라 두 사람은 쿠라토 앞에 서서 서로의 동의 아래 혼인서약을 맺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서 쿠라토는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련해 준 다음 둘의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줄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부인과 카브리우올라 부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당신의 큰아들을 돌려드리고 제 딸들 중 하나의 남편으로 삼으려 하는데 어떠신지요? 이 말에 카브리올라 부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나도 가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선물까지 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자식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제가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겠습니다. 부인은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자 쿠라토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그런 사위를 선물한다면 말이오. 그 사람이 귀족이 아닌 천한 신분이라 해도 당신이 좋으시다면 저도 좋아요. 그러자 쿠라토가 말했어요. 그럼 수일 내로 부인을 기쁘게 해주리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쿠라토는 그들에게 훌륭한 옷을 입히고 주프레디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어머니를 만난다면 자네가 누리는 기쁨이 더욱 커지겠지? 주프레디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지독한 불행을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 해치고 살아나셨으리라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시칠리아에서 누렸던 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쿠라토는 두 부인을 그 자리에 불렀어요. 두 사람 모두가 새 신부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지만 어쩐 일로 쿠라토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딸을 잔노토와 결혼시키려 하는 건지 적잖이 의아했죠. 베리톨라 부인은 쿠라토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나서 주프레디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아들의 어릴 적 얼굴 윤곽을 다시 떠올리게 했답니다. 부인은 다른 증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았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연민과 어머니로서의 기쁨에 벅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외려 오감의 힘을 죄다 잃고서 마치 죽은 듯이 아들의 품 안에 쓰러지고 말았죠. 아들은 같은 집에서 수없이 봐왔으면서도 어머니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라면서도 어머니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심했던가를 자책하면서 어머니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죠. 베리톨라 부인은 코라도 부인과 스피나가 차가운 물을 가져오고 갖은 술을 다 써서 정성껏 간호한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철철 흘리며 다시 아들을 얼싸안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수없이 입을 맞췄고 아들도 어머니를 따뜻하게 품에 안고 바라보았죠. 두 사람은 요란하게 들뜬 인사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크게 기뻐하고 동조해 주었죠. 둘은 저마다 겪은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쿠라도는 벌써부터 자기가 맺어준 결혼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대하고 멋진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주프레디는 쿠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주님은 이미 수많은 일들로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영주님께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제 동생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어머니와 저의 잔치를 즐겁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잡아갔던 과스파리노 도리아스의 집에서 하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시칠리아로 보내서 그곳에 돌아가는 형편을 자세히 알아오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지 아리게토가 아직도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좀 알아보고 살아계시다면 어떤 처지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도 상세하게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쿠라도는 주프레디의 부탁이 마음에 들었던지 즉시 똑똑한 사람들을 제노바와 시칠리아로 보냈어요. 제노바에 간 사람은 과스파리노를 만나서 쿠라도가 주프레디와 어머니에게 해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한 후 동생 스카치아토와 유모를 보내달라고 쿠라토를 대신해 정중히 요청했어요. 과스파리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죠. 쿠라토 씨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겠소. 당신이 말하는 그 아이와 유모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14년이나 됐소. 내 기꺼이 그들을 보내겠소. 단 쿠라토 씨에게 내 말을 전해주시오. 이젠 주프레디라고 이름이 바뀐 잔노토 그자의 얘기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고요. 앞으로도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자는 보기보다 훨씬 간교한 놈이오. 이렇게 말하고 손님을 대접한 뒤 유모를 살며시 불러 사실을 신중하게 확인해 보았어요. 유모는 시칠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아리게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은 터라 지금까지 주인에게 품었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모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지금까지 숨겨야 했던 이유도 설명했어요. 과스파리노는 유모의 말이 쿠라도가 보낸 사람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던 과스파리노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했죠. 그리고 확인할수록 더욱 믿음을 굳혔답니다. 그는 아이에게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아리게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자 막대한 지참금과 함께 11살 난 예쁜 딸자식을 스카치아토에게 시집 보냈어요. 과스파리노는 큰 잔치를 베풀고 나서 사위와 딸을 데리고 쿠라토의 사자와 유모를 무장한 갤리선에 태워 레리치로 향했어요. 레리칠은 라 스페치아 만에 있는 항구로 마그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제노바 혹은 이탈리아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토스카나와 에밀리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흔히 배를 정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쿠라토의 영접을 받고 일행과 함께 성대한 잔치가 준비된 그리 멀지 않은 쿠라토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또 두 형제의 기쁨, 그리고 충직한 유모에 대한 그 세 사람의 기쁨, 이들 모두가 과스파리노에 대해 품은 기쁨, 과스파리노와 그의 딸, 그리고 쿠라도와 그의 부인, 자식들, 친구들 등 모든 사람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설명할 길을 잘 찾지 못하겠네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이렇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아리게토 카페체가 영원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까지 덧붙여야겠네요. 큰 잔치가 벌어져서 초대를 받은 남녀 손님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첫 접시에 막 손을 대려 할 때 쿠라토가 시칠리아에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는 무엇보다 먼저 아리게토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리게토가 샤를 왕에 반대하다가 투옥된 일, 시칠리아에서 왕에 반대하여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감옥을 습격하여 간수들을 죽이고 아리게토를 구해낸 사실들을 말입니다. 그는 샤를 왕의 가장 강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선출하여 프랑스인들을 쫓아내고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아리게토는 피에트로 왕으로부터 최고의 총애를 받게 됐죠. 왕은 그의 전 재산과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고 이제 그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칠리아에서 돌아온 사람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리게토는 자기가 감옥에 끌려간 후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아내와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자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진하게 대접했고 즉각 휘하의 부하들을 소형 군함에 태워 아내와 아들에게 보냈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하여 기뻐했죠. 쿠라토는 곧바로 친구를 몇몇 데리고서 베리톨라 부인과 주프레디를 모시러 오는 부하들을 마중 나갔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후 아직 한창 진행 중이던 잔치에 초대했어요. 부인과 주프레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했는데 그런 일은 비슷하게라도 들어보지 못했죠. 부하들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기 전에 아리게토를 대신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쿠라토와 그의 부인이 아리게토 부인과 아들에게 베푼 환대에 최대한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아리게토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스파리노에게는 그가 베푼 은혜를 사람들이 몰랐지만 둘째 아들 스카치아토에게 베풀어준 배려를 아리게토가 알게 되면 당연히 쿠라토에게 못지않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마친 뒤 그들은 두 쌍의 새 신부와 신랑을 위한 축하연에 유쾌하게 합류했습니다. 쿠라토가 양자와 친구들, 신지들을 위해 마련한 잔치는 그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됐어요. 잔치가 끝나자 베리톨라 부인과 주프레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떠날 시간이 왔음을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쿠라토와 그 부인 그리고 과스파리노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스피나와 다른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시칠리아에 금방 도착했고 팔레르모에 있던 아리게토는 부인과 아들 그리고 일행들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맞아들였죠. 그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누리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 두 번째 날 여섯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